말레이시아의 밀림에 사는 새 노예 부조 2세대를 꿈의 부족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들에게 꿈은 현실이다. 그러므로 미완성의 꿈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어요. 어젯밤에 누군가와 싸우는 꿈을 꾸었다면 오늘 밤 다시 꿈속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해야 합니다. 꿈에서 호랑이와 싸웠다면 다음날 꿈에서는 반드시 호랑이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싶은 톡톡한 일이에요. 음악 안녕하세요. 지금 31살 직장인 여자로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요. 올해가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해에 정말로 다사다난한 시기를 보내며 자신감이 없었던 작년을 살았기 때문에 현재의 평화로운 시간들이 진정으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이제는 절대로 잊고 싶지 않았던 그때의 경험이 저희 가족에게 필요했음을 깨닫고 이러한 사회 전반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변에서 직접 듣고 전하는 이야기일 뿐이므로 말씀이 다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주신 세심한 관심과 길고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에는 카센터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버스 운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계시고 남동생은 군대에 가 있으며 저는 일반 사무직으로 있는 중이고요. 특별한 일 없이 저희 가족도 다른 집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서로 하루 중에서 힘들었던 일을 아주 짧게 나누며 기념일이 있으면 근처 카페에서 수박하게 외식을 하는 그런 가족이에요. 지금은 저와 동생도 각자의 밥벌이를 하고 부모님도 조금씩 안정화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집에서 유일하게 일을 하던 아빠의 카센터 일이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갑자기 일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학교를 다니며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린 동생까지 살피게 되었죠. 그 시기를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사라진 판 같았어요. 자신감을 잃은 아빠는 근근히 대리기사, 택배기사,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을 하면서 매일 술을 마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며 받은 스트레스로 위험을 달랐어요. 아직 초등학생인 동생은 부모님 눈치만 보면서 점점 말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동생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한순간에 생기를 잃은 그때 우리 가족은 가치소도 가치 있게 불행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저희를 지옥 속에서 꺼내주신 것은 바로 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셨어요. 고향에서 쭉 자란 곳에서 많은 이 한평생을 보내셨죠. 가난한 시골집에서 첫째로 태어나 세상 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청년이었던 우리 할아버지에게 아주 옛날 어린 저에게 정성스레 깎은 대를 껌 해주신 이야기가 종종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는 친척의 중매로 서울에 사셨던 할머니를 만나 어린 나이에 결혼하셨거든요. 사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 회춘한 겨울에 얇은 자켓 하나만 걸치고 나온 할아버지를 싫어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몇 번 만나보자고 약속을 잡았는데 만날수록 순수하고 정감 많은 성격에 마음이 점점 드셨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필요 없어요. 시골이라고 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싶기도 했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성품에만 의지하고 결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막사의 시골에 온 예비 신부였던 할머니가 몸이 너무 약해져서 농사를 못하게 돼 어리둥절해했다고 하셨지만 아빠는 그런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외동아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마 그게 평생 마음의 짐이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늘 길을 치고 다니셨다고 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산속 마을까지 올라와 고생만 하던 아내를 바라보며 당시에 얼마나 슬펐을지 상상해보면 제 마음까지 아려오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할머니가 버스를 놓쳐서 면내부터 집까지 걸어왔는데 걱정이 된 할아버지가 산중턱까지 뛰어내려가서 할머니를 업고 다시 올라왔던 일도 있대요. 제품밤 그 골짜기로 오르는데 할머님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느라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이 전혀 겁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얼마나 거대한 사랑에게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는 몸이 편찮으셨지만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시며 아빠를 고등학교 때까지 키워주신 분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평소에는 너만큼이 편하지만 사랑과 애정이 넘치시던 할머니가 떠나신 후에는 아빠와 할아버지가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1년간 매일 밤방에서 울려오신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아빠만을 마음속으로 바라보며 서투른 손길로 아침마다 아빠의 양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며 농사를 지서 아빠의 학비를 이를 때도 항상 부족함 없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떠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요. 무리 속에서 감으로 이견을 하셨던 거죠. 아빠도 할아버지 일노력과 힘든 학기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뜻대로 나오지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가서 제대한 후 즉시 취직했다고 해요. 직장을 근처에서 얻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읍내까지 가야 했기에 산골마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들려요. 하나뿐인 아들이 매일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가야 했던 것은 마음이 씁쓸했던 할아버지는 땅을 팔아서 읍내에 작은 하숙방을 얻어주셨다고 해요. 덕분에 아빠는 처음 자체를 시작해보고 편안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 하숙방을 찾아와서 집주인에게 농산물을 주시고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부탁하셨습니다. 꼬아빠에게도 꼬박꼬박 지어주셔야 돼요. 아빠는 차마 그 돈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만큼은 빼두고 전부저축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나중에 사업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다고 했지만 아빠에게 어렵죠. 이 이야기를 듣니 제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저는 대학원까지 진학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고 졸업 후 바로 취직해 있거든요. 그러던 중 마음을 알아주시던 아빠께서는 원하는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저가 안쓰러워하신지 당시 직장 근처로 방을 얻어주셨습니다. 아마 엄청 오리 있던 것일 텐데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당시 어린 마음에 나만의 방이 생긴 것을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읍내 가판대 시행을 다른 가족들이 고생할 것이 마음에 걸려서 몇 달 만에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있긴 했지만요. 아빠는 더 아마 본인이 고생했던 그때를 기억해서 저를 더 챙겨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직장 일을 하며 돈을 모아온 아빠는 할아버지께 이제 그만 내려와서 같이 살자고 말했을 때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직 일을 할 정도로 건강한데 그럴 필요 없다면서 거절했다고 해요. 나중에 걷는 게 힘들어지면 그때 내려가겠다고 하시면서요. 아빠는 그 어두운 산골짜기 속에서 혼자히 있었다. 사는 할아버지가 항상 마음에 걸리시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집이 강하신지라 더는 아무 말도 하실 수 없는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혼자서 자주 만나게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둘 다 주변 사람이 없어 군침이나 친근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홍기는 찾았고 돈을 버는 일만 하는 아빠 때문에 할아버지는 속으로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같은 회사에서 엄마를 만나게 되어서 또 한 가지 걱정거리에서 해방되셨을 거예요. 결혼 후 아빠는 회사를 그만두고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카센터를 차리셨어요. 운전병으로서 차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아빠라서 그런 것 같아요. 차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했어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결국 차 센터를 차린 셈이에요. 당시에는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어서 결혼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에게 용돈도 드릴 수 있었고 매일같이 퇴사 노래를 부르던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정도였다고 하시니까요. 할아버지는 그런 아빠를 대견히 여기셨는지 가끔씩 오셔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다가 가시곤 했어요.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보시면서 참 환경 같은 분이셨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태그로 갔었어요. 집에서 멀리하지 않아서 자주 왕래하곤 했어요. 오갔던 사이에 기도 있고 또 무엇보다 저는 할아버지를 좋아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저를 강아지라 부르면서 맞이해 주시던 것도 좋았고 무슨 말을 해주면 호호 웃음에 대답해 주시는 모습도 정말 좋았어요. 엄마도 받아주지 못한 저의 응석을 언제나 다정하게 웃는 얼굴로 받아주던 할아버지를 전 아마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여름이나 겨울의 방마다 의례적으로 할아버지 집에 가서 일주일씩 머물러 오곤 했어요.
할아버지가 내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저녁에는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서 할아버지 이야기 들다가 어떻게든 보탬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밭으로, 논으로 옮겨가며 일손을 도와주는 그 시간들이 왜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 집에서 살겠다며 떼를 쓴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이런 손녀가 귀찮을 법도 한데 매달마다 아빠한테 전화해서 제가 언제 오는지 확인하셨다고 해요. 한 번은 제가 할아버지 집 앞밭에서 혼자 흙을 가지고 놀던 중에 아래 통사에서 키우던 커다란 개가 풀려서 저를 덮쳤었던 기억이 있어요. 반가움에 달렸던 것은 다행히 절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너무 놀랐던 바람에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5층까지 써버렸거든요. 어린 마음에 어찌인지 너무 무섭고 떨리던지 하루보지가 틀어져서 떼 넣었기 때문에요. 가시 진정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울고 있는 걸 다 보았으면서도 멀리서 아주 천천히 걸어오는 것은 주인을 보고 하시던 할아버지가 적잖이 화나신 거예요. 그가 주인에게 가서 사태를 지적하며 큰 소리로 따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손 10일이라면 언제든 두 손 두 발로 걷고 오던 분이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지만요. 그렇게 부지런히 시간이 흐른 뒤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쯤이었어요. 시골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서 급히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나무를 잘라 옮기다가 언덕에서 그대로 떨어지셨어요. 할아버지 말로는 밑으로 내려가려면 돌아서 가야 하는데 그게 귀찮아서 바로 언덕벽을 타고 내려가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당신이 젊은 청년으로 기억하시는 건지 뭔지 적지 않은 나이에 다리가 부러져 버리면 가족끼리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급한 대로 아빠와 전반적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다행히 바로 수술에 들어가셨지만 우리의 놀란 마음에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수술에 들어간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한참을 돌아다니던 아빠는 결심을 했는지 할아버지가 수술실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어요. 혼자 있으면 이렇게 또 다칠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신 뒤 그럼 같은 집은 싫고 옆집 정도에서 살아도 되냐? 고 되물으셨어요. 어떻게든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여서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가까이 있으면 지금보다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모셔서 이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한 집에 태어나고 평생을 보낸 마을을 떠나는 것이 살푸실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재물을 옮기는 트럭 안에서 오롯이 그 상황을 지켜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을 회상하며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었기에 더욱 그랬을 테고요. 그래서 집은 허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채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 산 할아버지 집은 이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큰 집이었어요. 제 눈에도 매우 만족스러워하여 즉시 우리 집에서 걸어서 8분 거리에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단번 할아버지는 이 낯선 시내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 읽으셨다면 밉이 사라졌으니 아마 많이 그리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뵈었어요. 제가 찾아갈 때마다 할아버지께 이런저런 것을 묻곤 하셨죠. 아빠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가장 어려운 일은 뭐예요? 먹고 사는데 어려운 건 없고 네 학교는 언제 졸업하는데 등등 그런 일상적인 질문들이 별표하며 별표 여기서 여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음 어렵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커센터는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어렵다. 엄마가 가계부 쓰면서 자주 한숨을 쉰다. 네, 식으로요. 그때마다의 별표 아버지의 별표 이야기를 듣던 할아버지는 생각에 빠졌는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보시곤 했죠. 그렇게 종종 찾아뵐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1년, 2년이 지나고 저는 대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아빠의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점점 가세가 기울기 무섭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희 집으로 찾아온 적이 손꼽을 정도로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함께 지내신 것 같아요. 정도로 흔하지 않았는데 말씀하니 통장 하나를 내미시했더니 집안 살림의 보태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됐든 나이가 들어도 없고 아버지를 위해 틈틈이 모든 것일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통장만 바라보다가 일을 받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더 불편해서 아버지를 더 힘드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고 비록 집안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지만 거동도 어려우신 할아버지의 돈은 받으면서 살기엔 너무 영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계속된 아버지의 거절로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돈을 쓰실 데 없다는 것을 골뱅이 엔드섹션 하셨고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할아버지가 가실 만한 동 사회관이나 안식처를 찾아보았고 몇 번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는데 교회의 티로 가끔씩 동네 다른 할아버지들과 함께 마시를 다니신 것 같았어요. 장비로 두고 족구도 하시면서 그 후 아빠가 카센터를 접고 다른 일을 알아보실 때쯤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또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조용히 통장을 매미쳐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할아버지의 고향집 땅을 팔고 낸 돈이라고 많았었죠. 아빠가 저희를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그제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몰라요. 하지만 아빠는 할아버지의 통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로 동생이 하고 늘 새로 등록을 하고 몇 달간 일을 안 하고 도전과 같이 지낼 수 있었거든요. 저는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아무 말씀도 못 드렸어요. 왠지 얼굴이 뵙기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요. 등이 휠 정도로 어렵게 보셨던 돈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여행이라도 가자고 말씀드려 보았는데 이젠 조금만 걸어도 온몸이 다 저린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말이 진심으로 썼는지 아니면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채 정해진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족이 어떻게 섞여 있든 상대방의 속을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욕심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자를지 몰라 끝도 없이 자라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괴로워했던 아빠가 몇 달 후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셨어요. 아빠가 그때에 일을 하고 있었지만 엄마가 긴급한 수술을 받아야 해서 상황이 더욱 절박했던 것 같아요. 아빠의 계획을 미리 한 엄마는 말을 줬지만 아무 대답이 없이 듣는 아빠는 그래도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아빠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상황을 다르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하신 거겠다. 할아버지의 집을 다녀오신 후 우리 집은 다시 잠시간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런 안정이 편하고 익숙해진 건지 아빠는 주기적으로 할아버지 댁에 가시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동생의 손을 잡고 갈 때도 있었고 집에 있던 반찬 몇 개를 챙겨 들고 가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와 아빠의 다툼이 잦아졌던 그도 어느 순간부터는 점차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모아오신 돈으로 수술하고 밥을 먹고 책을 사고 옷을 입으며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빠도 할아버지 댁에 다녀오면 한동안 무기력하고 기운 없어 보였지만 점점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셨고요. 엄마도 그 모습이 숙해진 듯해 나중에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저와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느꼈거든요.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당장의 행운을 누렸던 것 같아요. 참 어리석었죠. 아빠는 몇 년 후에 버스 운전기사로 취직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자동차와 관련된 일이었으니 아빠 스스로도 만족하신 듯한 눈치였어요. 일을 정취해서 하실 때는 얼마나 열정을 보였는지 기억나요?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아서 방광염증이 걸리셨다고요? 엄마는 수술 후에도 일을 하시면서 쉽게 지치고 기력이 사라져서 하는 서빙 일도 오래 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할머니를 생각해서 그런지 엄마가 무리하는 걸 결코 반대하지 않으셨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지만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동생도 학생이라 이번에도 결국 아빠가 더 바쁘게 지내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일을 시작하고 바쁘게 지내서 찾아오지 못한 적이 있었지만 직접 오시기도 해주셨어요. 한 통의 전화를 남겨 찾아온 후 시장에서 산 귤이나 사과를 내게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빈손으로 오신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 얼굴이 예전보다 더 수척해져서 걱정이 되었지만요. 할아버지는 오히려 내 손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거칠어졌다며 걱정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아빠가 기사를 시작했다고 들으셨다면
직장을 다녀도 첫 달에 힘들 것이니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과 함께 여지없이 돈 봉투를 내어주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이제 괜찮다고 다시 가져가라고 거절했지만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와서 감사하다며 그냥 그대로 봉투를 가져가려 했어요. 당황한 저는 1,000엔을 다시 돌려주려고 말했는데 엄마는 그것을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한 나에게 넘겨주라며 할아버지가 쓸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아빠는 월급이 나오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항상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견하고 싶지만 후술날 선수준이 있어 모르면 엄마와 내가 신경질 쓰는 대화를 할아버지는 눈치를 채셨나 봐. 금방 가시겠다미 일어나셨어요. 가시고 난 뒤에도 엄마와의 말다툼은 계속됐죠.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계속 이런 거 죄송하지도 않아. 얼마 안 되는 돈을 받는 건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본인 있을 것 나를 서둘러 빼줬을 거야. 나중에 다 갚으면 돼. 그 말이 몇 번째야. 지금 나에게 마음 편하게 하는 얘기가 누구 때문일까? 너도 아직 학생이고 윤재도 고등학생인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인데 이자야? 도와주지 못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 차갑고 모진 말이었지만 엄마 말이 맞았어요. 잠시 살만해 지내 여유가 생겨서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거나요. 그 사이 또 돈이 빠져나갈 공백이 생겼었죠. 제가 집에 도움이 안 되니까 고스란히 할아버지의 몫으로 가더라고요. 이 집안에서 그런 죄책감을 가질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다시 또 돈과의 전쟁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든 취직을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빨리 취직해서 즉시 하고 제게 보탬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보이는 게 역시 전부는 아닌가 봐요. 그 후로 몇 달을 정신없이 공부하고 준비하며 살았을 때 여느 날처럼 독서실을 다녀온 전 밤늦게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는데 오는 그 길에서 엄마를 봤어요. 거긴 엄마가 일하던 것도 자주 가던 식당이 쪽이 아니었는데 엄마는 아무도 없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아이처럼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보며 일찍 주무시기로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날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은 그때는 혼자만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했다는 것은 아마도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었나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던 아빠가 운전 중에 작은 사고를 내셨어요. 다행인지 뭔지 상대 측 책임이 더 큰 사고였죠. 다시 파고 계시던 승객은 몇 명도 없었지만 사고로 인해 차량이 크게 훼손됐고 그런데 그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간봉이 있을 거라며 회사가 압박을 넣었나 봐요. 무사고 수당이 있는데 그것을 핑계로 갑자기 한 달 월급치를 깎아버렸어요. 알아보니 이런 사고 상황에서 기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회사 측에서는 경력과 경험 부족한 아빠를 무시하고 일부러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수송을 걸까 하다가 결국은 이중기를 끊기로 하셨습니다. 취직한 이후에 술도 끊고 안정을 찾아가던 아버지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직장을 그만두진 않았지만 오히려 계속 일을 다녀야 했던 상황이 아버지를 더 괴롭게 만들었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상심이 크기 때문인지 그 후로 아버지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변하셨죠. 저도 그때부터 아버지와 멀어지기 시작했고 서로 말을 거의 주고받았던 아버지는 이제 말끝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욕설도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퇴근하셨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지 못했는지 담배를 피며 술 냄새를 풍기며 조용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술이 치는 것 같아요. 하루 중에 밖에서 9번 생각해야 했고 일하다 들어온 아빠는 넌 인사조차 안 하네 술이야. 아까 있었잖아 신발 벗을 때 한 거라 못 봤나 봐. 뭔 소리야. 나한테 지금 뭐라고 안 하고 있어? 지금 뭐라고? 말 그렇게만 할 줄 아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끝을 잡고 반복했고 나중에 전 아예 말로 속 쉬었어요. 그게 우리끼리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저와 아빠 사이가 안 좋아진 후에 엄마와 동생도 한 해씩 하셨어요. 가족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지만 변명을 하자면 저도 취직하고 몸도 마음도 힘든 터라 그런 것을 신경 쓰기 겨를이 없었어요. 공기는 차가운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아빠의 생신날이 되었어요. 대학생이 된 동생을 제외하고 집에서 같이 밥이나 먹자 모였습니다. 아직까지 아빠와 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엄마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 아직도 마음에 불편해서 마땅치 않게 있죠. 무거운 공기 속에서 엄마와 밥상을 차리고
아빠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의 분위기만 보면 분명 화해할 수 없고 가까워질 수 없는 접근이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빠는 잠시 당황한 엄마를 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못된 채로 앉아 계셔서 불편해 보였어요. 오른쪽 다리를 절하는 것을 보고 저는 걸음을 서둘러 지켜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데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별일 아니야. 얼마 전에 밖으로 나가서 몇 단계를 내려오면서 그런 상태가 되었어. 실은 이렇게 말하시면서 할아버지는 중심을 잃어 어디 산지와 언제 다녀온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날 이라고 말했다. 아니라는 근거가 좋아. 내리막에서 돌부리에 있는 거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 가족은 모두 말이 막혀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우리들을 보고서 무슨 일인지 모르는 듯 불편한 다리를 끌고 거실 소파로 가셨어요. 놀란 나는 말을 더듬으며 다시 물었어요. 무슨 수술인가요? 알아보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말하시는 거예요. 그럼 눈이 할미인 누구가 있을까요? 마음이 급해서 그러다 실수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아베가 4일 일하러 가야 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제 손 안으로 총 쉽게 알아볼 수 없네요. 옆에서 멍하니 듣고 있던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제, 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괴 혁이 있었네. 가센터는 좀 요새 어떻게 돼가나? 내가 그러니까 그런 몸고생 하느니라 하지 말라 있지. 혼자 애쓰느라 일 두고 당할 텐데 이가 살림에 보탰어라. 몇 분 아니라 민망실없지 뭐 애니 기 빠진 날이기도 하니까 지는 거다. 할아버지는 잠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흰 봉투를 하나 꺼내서 아빠한테 주셨어요.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조용히 열어보았죠. 그 속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얘를 본 아빠는 잠시 동안 멍하니 앉아 있더니 처음으로 올해 앞에서 펑펑 우셨어요. 할아버지가 중풍들을 손에 했고 지구 여것 없다 어하가 앞서 할아버지의 치매 증세는 아주 빠르게 점점 더 심해졌어요. 당신 집을 찾지 못해 경찰서에서 때마다 전화 오는 건 일도 아니었고 갑자기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서 싸움이 나기도 했고 마트에서 음료수를 훔치거나 안방 옷장에 숨어 하루 중에 한 발짝도 안 나오시는 날도 있었죠. 우리 가족은 팔을 걸고 나서서 할아버지를 보살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동생의 부탁으로 지식사를 준비하러 갔는데 계속 물을 뿌려서 물에 빠진 생쥐 많은 돌아온 적도 있었죠. 그래도 이런 일들은 다 견딜만 했어요. 어떻게 참으면 수습이 가능한 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일 참을 수 없는 건 동생이 저희를 이적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데도 손녀딸을 찾고 가족들이 때마다 교대로 할아버지를 찾으러 배워도 당신을 두고 전부 멀리 도망가 버렸다며 애처럼 울기도 하시죠.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나에 대한 기억을 지워간다는 건 정말이지 너무 마음 아파요. 아픈 날이었어요. 하루는 할아버지 집에 가서 청소를 도와드리는데 거실 한편에 이불로 무언가를 덮어둔 거예요. 되새겨보니 완박스들이 모아져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실 할아버지는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걷기도 어렵다고 하시면서도 마음만 움직이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몰래 일을 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올해 한편에는 그렇게 매번 봉투를 건네주시며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느냐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다친지라 일을 그만두셨지만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치만 봐도 집으로 가져오신다 이야기래요. 쓸데없이 이렇게 항구 속에 모아두고 있는데 그게 하러 구제의 기업 같아요. 할아버지가 머릿속 어딘가 떠도는 기업들을 하나씩 집어다가 뒤죽박죽 섞어서 모아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저에 대한 기억도 그 깊은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언젠가 할아버지가 집 올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슬픔과 희망을 오가며 한 달, 2달, 1년 가까이 할아버지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정성 때문인지 할아버지는 간간의 기억이 돌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무 말 없이 그저 고맙다는 말만 계속되는 시기도 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죠. 어느 날, 특별한 날에 아버지가 모시러 할아버지를 집으로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혼자서 자기에게 이기가가 어려워졌을 때 밤이 되면 모셔와서 아빠와 함께 안방에서 주무시곤 했어요. 엄마는 제 방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전에 잠들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떠들기 시작했어요. 이살라 안 했지? 라고 말하면서 고래고래 싸우는 소리가 안방을 넘어 제 방까지 들렸어요. 제가 말려볼까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아빠는 그냥 내버려두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고성방가가 이어졌고 아빠는 겨우 할아버지를 재웠어요. 그리고 엄마를 부르셨어요. 저도 잠결에 일어나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엿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결단 내리겠어요. 저는 무태이고 아버지를 돌보는 일에는 한 명으로서 매번 내 식구가 매달려서 살 순 없는 거잖아요. 못하겠으면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요양원에 보내드리자고 결심했습니다. 집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고 유야 그게 아버지도 우리도 살아가는 길이에요. 가끔씩 시간 날 때 찾아뵈면 돼요. 요양원은 여러 가지 도안이 있어서 간병인도 있고 시설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으니 처음에는 작은 방에 머무셔야 할 것 같지만요.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그때 금방 저금통으로 옮겨서 넣으면 어떡하죠? 거기엔 우리가 없잖아. 아버지께서는 그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채 가셨으니까.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많이 생각한 건 맞아요. 하지만 내 수입도 풍족하지 않고 시간도 여유로운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계속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가장 안 도와줬잖아. 안아요. 당신이 그동안 가장 편안했을 거라고. 나랑 임태와 윤재가 일주일에 3번씩 돌아가며 신생 아들을 돌봤어. 다 알잖아. 아무도 거뜬히 해낼 수가 없어 애초에 자료가 어떤 것인지까지 결정적인 모습을 드러내어 보세요. 도움을 받은 것이 많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요? 그런데 천벌을 받아 치워낸다고 아닐까요? 우리 아버지답게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여 마음이 가장 아파서 결정했습니다. 메린, 내 아버지니까 산 사람을 살려야 하죠. 이러다 가족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엄마와 아빠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이 생각나서 아빠를 너무 미워해요. 하지만 이미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나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일어날까봐 섣부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방 바로 맞은편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봤어요. 마찬가지로 여태껏 들어온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저하고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미소를 짓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왜 그때의 할아버지께서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에 그랬을까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꽃을 받쳐드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다 들었을 테지만 아무것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제가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어요. 우리 어디도 안 가.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어떤 이야기도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야 할 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제 울먹이는 목소리의 아빠와 엄마가 어느새 등 뒤로 다가오셨어요. 그러더니 이야기를 들으셔야 한다면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하는데 고개를 내저어 오셨어요. 오히려 그게 더 확실한 대답으로 보였지만요. 고개를 숙인 아빠는 죄송하다면서 그렇지만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그저 알겠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이고 계셨죠. 듣고 있던 저는 너무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아빠, 어떻게 할아버지에게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아빠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건강하게 숨쉬고 바로 옆에서 이야기도 듣고 계신데 왜 모르는 척하나요? 아빠야, 야말로 경북 지역을 지워버린 것 같아요. 송지어 들어야죠.
할아버지나 반말 다음 그렇잖아. 아빠가 그렇게 혹독한 소리 하는데 들어야지. 란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줘야지. 혹은 혼자 그렇게 비관적이야? 함께 이겨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도 우리 모두 같이 살아야지. 우리 오히려 이끌어내야 하는 가족이죠. 나중에 아빠가 나이가 들면 나도 똑같이 말할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그때 가장 먼저 아파낼 것부터 버려도 되겠죠? 소리치며 악에 바치고 있는 그때 누군가 옆에서 팔을 천천히 잡아주더라고요. 그것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만하라는 듯이 다시 한번 웃으며 보이셨어요. 저를 말려주시고 옅게 주무시며 아빠도 할아버지 하나뿐이니까 자식이니까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싫을 테지만 할아버지는 그때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셔서 느린 움직임으로 하지만 어느 때보다 서두르는 손길로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마음이 아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 뒷모습만 바라보다가요. 할아버지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빠가 다가가 떨어진 물건을 주워 올리자 종이를 보자마자 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종이에는 할아버지의 이름과 번호,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잊지 않으려고 남겨둔 할아버지의 흔적을 보니 저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죄송하다면서 할아버지를 깨우고 저와 엄마도 그 자리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살기로 하셨어요. 처음에는 절대로 싫다며 요양원에서 더 편하게 계시라고 거절하셨지만 저희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일을 하여 생활비를 제공하니 돈 문제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을 보인 적도 있었는데 아마 감정이 풍부해지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버티고 노력 중입니다.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시간도 보내고 싶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큼은 못 갚겠지만 천천히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엄마는 건강이 좀 나아져서 짧은 시간 동안 다시 음식점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빠도 다시 힘을 내시며 술은 완전히 그만두고 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신 이 저녁 때에 어떻게든 다 같이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접속해 주셨습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되었고요. 요새는 면허를 새로 따서 할아버지를 차로 모셔 근교 여기저기를 가보고 있어요. 때로는 엄마와 때로는 아빠와 동행하며요. 가끔은 둘이 왜 이렇게 새로운 곳이 많은지 궁금하게 되는 게 한평생 도시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분이라 낯선 곳에 가는 것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새는 제가 쉬는 날을 무슨 요일인지 슬쩍 묻는 것도 있는 때라서요. 걷는 것이 불편하시지만 함께라면 내리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저는 아직 어리고 할아버지가 걸어온 길의 밤보다도 노을이 지는 시간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삶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게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좋은 길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앞으로 느린 걸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현안을 살피며 같은 속도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올해는 가족과 더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며 솔직하게 사랑을 나누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느린 걸음이라도 괜찮겠죠. 음악